안녕하세요. 글로벌 리더스 포럼 서브세션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한국의 대응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세션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요. 여섯 분의 그 패널리스트를 모시고 특별히 발제 없이 약간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글로벌 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좀 같이 논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의 패널리스트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성진 고려대 교수입니다. 강 교수님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녹색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 발전 연구자시고요. 현재 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리스트는 김성우, 김현장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이십니다. 김성우 소장님도 자타가 공인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전문가시고요. 지금은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정확히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저와 같은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이십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그 IPCC 제6차 보고서 주저자로 활동을 하셨고 배출권 거래제 분석,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환경, 경제 모형 분석의 대가로 잘 알려져 계십니다. 김용건 박사님이십니다. 네 번째 패널리스트는 김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너지 경제 정책, 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오래전에 입사하신 다음에 전력정책연구실장, 연구기획본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한 전력정책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김현재 박사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패널리스트는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십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뒤 2020년부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국제문제 전문 기자시고요. UN 한국협회 산하 UN 글로벌 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 국제관계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남정호 패널리스트. 마지막 패널리스트는 정태용 연세대 교수십니다. 제 IPCC 제6차 보고서 워킹그룹 3 보고서의 기후 구민 분야의 총괄 주저자를 맡아 활동 중이시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후 경제학자이시자 주요 국제기구들, 국제은행들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고 GGGI의 부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정태영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 세션 운영은 제가 여섯 분의 패널리스트들에게 각각 한 개의 이제 개별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질문에 대한 응답들을 모두 듣고 난 다음에 공통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플로어에 있는 분들이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추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정태민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세션 4에서 저희 세션하고 비슷한 주제로 그 세션이 열렸는데 IPCC 다시 기후변화를 말하다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세션에 두 분이 총괄 주저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어제 세션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그 직접 총괄 주저자로 참석하셨던 IPCC 6차 보고서 워킹그룹 3의 좀 간단한 요약 메시지를 같이 잘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지금 저희가 IPCC 세션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워킹그룹 3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김용건 박사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다 있는데요. IPCC라는 데가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지만 국제적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 보고서가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이 되고 그러는 절차를 거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마 한국에서 처음일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제 세션에 7명의 IPCC 저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실제로 오셨었는데 그렇게 많이 부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IPCC 저자. 그래서 어제 TV조선 포럼에서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논의도 굉장히 좋았고 내용은 첫 번째 중요한 이번에 IPCC 메시지는 1.5도 목표를 그렇게 저희가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2도도 그렇고 1.5도. 근데 지금까지 각 나라가 제출한 소위 감축 계획안, 자발적 감축 계획안에 따르면 목표 달성이 힘들다. 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메시지고 그 얘기는 어제 키노트를 했던 예일 대학의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님도 지금같이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얘기하던 거하고 다른 게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산화탄소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IPCC 보고서에서는 2030년 NDC 또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뭐 40% 이상, 43% 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가, 이산화탄소 줄이는 것도 있지만 메탄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메탄의 발생 원인은 조금씩 다른데 우리 에너지 쓰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메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다음번 연구자들이 이제 IPCC 7차 보고서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향의 디렉션이라고. 저희가 음식물 쏟는 것도 메탄이고요, 쓰레기도 메탄이고, 벼농사도 메탄이고, 가축이 이 트림하는 것도 메탄이고, 메탄 발생 원인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메시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저께 중요 저자였던 제이 에드몬드나 K1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온실가스 줄이는 거에 대한 논의는 공급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전력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바꿀 거냐, 또 석유를 얼마나 안 쓸 거냐, 석탄을 안 쓸 거냐. 근데 이번 6차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야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혹시 디맨드 쪽에서 수요자들이 자기네 비헤이비어를 바꾼다든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이 디맨드 사이드 쪽에서 뭔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앞으로 온실가스 싸게 줄일 수 있다. 이 메시지도 그 전 보고서에서 잘 없었습니다. 이번에 6차 보고서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그거를 여러 저자들이 강조했는데 저도 이제 요새 그런 얘기하고 다닙니다만 왜냐하면 그게 다음번 연구 주제가 될 거예요. 디맨드 사이드에서 어떻게 줄일 거냐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할 거냐. 옛날에는 막막했는데 요새는 소위 디지털 데이터, 빅데이터, 무슨 AI 뭐 이런 것들 갖고 데이터를 얻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자들 행태 분석하는 데이터를.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 제가 K1이라고 지금 세계 100대 과학자 안에 드는 우리가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만 K1하고 얘기할 때도 이 디맨드 사이드에 대한 연구 얘기가 어제 저하고 얘기의 한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가 디맨드 사이드 쪽에 소비자 행태 분석이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경대 교수님이 주로 말씀하셨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CDR이라고 합니다. 카본 디옥사이드 리무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CD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 중에 여러 분야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CCS,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하는 기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직접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없애는 그런 기술들을 얘기하는데
이 CDR이 앞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면에서 잠재력이 크다. 그 얘기도 어제 많은 IPCC 저자들이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관여했던 돈, Climate Investment and Finance 쪽의 얘기인데, 돈이 1.5도 목표 달성을 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4조 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인베스트먼트 리퀘어먼트가 4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5천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5천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 그 중에 얼마나 정말 갈 거냐는 모르겠지만 반만 가도 2천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앞으로 움직일 텐데 이 Climate Investment Finance 쪽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난주에 끝난 그 기후변화 총회 27차 총회에서도 선진국에서 개도국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어저께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 중에 하나가 Climate Investment Finance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개도국에다가 어떻게 이 금융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냐.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지만요. 연구자들이 연구를 그렇게 많이 안 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스를 하시는 분들은 파이낸스 쪽을 많이 했고 기후변화 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를 많이 했는데 이 둘을 합쳐서 연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파이낸스도 알아야 되고 기후변화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저희 보고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다룬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차 보고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룰 것 같습니다. 지금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실은 한 1, 2년 지금 전부터. 그래서 어제 논의를 지금 간단히 요약하면 이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이제 요약은 안 하겠고, 근데 지금 요약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신 게 COP27 이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조금 다녀왔고요. 이 COP27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열렸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사실은 임플멘테이션 COP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표만 설정을 해놓고 이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목표도 사실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을 좀 더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COP27 굉장히 중요한 성과,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강성진 교수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 또는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최종 선언문 나오고 손실과 피해 합의 뭐 이렇게 나와서 분석들은 자세히 안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딱 2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나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에 목표는 다 이제 전국 세계적으로 넣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자기네 동의는 하는데 본인이 좀 적게 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논의는 많이 돼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석탄 발전의 뭐 단계적 감축이나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상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제 그만 그 정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이라는 게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서로 다르거든요. 우리 경제학적으로 이제 외부성, 뭐 외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기후변화의 그 원인이 누구냐를 따지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 미국하고 중국을 따지면은 현재 온실가스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제가 데이터를 간단히 봤는데 2019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중국이 이제 99억 톤 정도 돼서 세계의 한 29.2%고 미국이 한 48억 톤에서 14%거든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20년까지 누적으로 계산한 거 보면 미국이 4,167억 톤에서 24.6%예요. 근데 중국이 13.9%라 가지고 사실상 보면은 누적적으로 보면 미국이 더 책임이 더 큰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고도 성장을 한 선진국들이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도국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줄이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실제 원인은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배출을 하지만 실제 누적적으로 보면 지금 선진국이 훨씬 많이 배출하니까 우리가 참여할 테니 협력을 해달라는 것. 그게 3가지를 보통 많이 나누는데 기술하고 그다음에 금융하고 인력 양성 분야인데 이게 아마 이번 COP27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진짜 이제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누적된 양의 선진국이 많이 일으켰지만 실제 피해는 개인의 건강과 안보로 치면 개도국이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자금이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자기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밝혀왔는데 이번 캅 27에서는 그거를 선진국들이 인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인식을 갖게 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다 세워놨는데 각 국가별로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모아서 해야 되는 이게 또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제인 거고 한국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뭐 연결되는 문제인데 감축만 파이낸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적응, 그다음에 손실과 피해에 대한 어떤 완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파이낸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어떤 파이낸스 기법들 또는 새로운 방법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온실가스의 약 거의 90% 가까이가 에너지 이용 과정 중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용과 사실 온실가스 감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시장이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LNG 가스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여러 가지 자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커다란 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재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를 유럽의 천연가스를 떼주던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완전히 파이프라인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걱정 많이 하던 대로 이번 겨울이 가장 힘든 추위가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로 이제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유럽의 가스 시장이니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재고를 이제 채우면서 지금 살짝 안정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월 초에 러시아가 처음 전쟁을 일으켰을 때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조금 그래도 물론 이제 위험한 수준입니다만 이렇게 약간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대부분의 가스를 이제 유럽으로 보내지 못하는 대신에 인도나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스를 팔고 있고 또 그 가스가 일부 이제 LNG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고 미국에 많은 가스가 또 이렇게 유럽으로 이거는 LNG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만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안정세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천연가스부터 해서 원유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위기가 되는데 이러한 위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자원 가격의 변동, 이렇게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게 되니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에 있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보자 하는 쪽의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또 이런 이제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화석 에너지 인프라가 사실은 좀 더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 굉장히 이제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갈탄을 이렇게 대체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다시 이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 이제 갈탄을 사용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노후 석탄 발전소를 다시 이제 재가동하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는 이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조금 이제 줄여주는 부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줄여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오히려 화석에너지에 대한 경성을 높여줘가지고 화석에너지가 퇴출되는 시기를 좀 더 지연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내서 온실가스 배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거나 화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축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잘 이렇게 외역적으로 조화롭게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에너지 안보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리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유럽 같이 다른 국가로부터 전력이 필요할 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우리는 단일 대통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일 대통망의 한계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면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된다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가지고는 IEA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지고 에너지 안보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에너지 그 인프라를 갖다가 무조건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이야기하듯이 질 수 있는 그 화석연료, 화석 발전소의 대출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를 짓자면은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에 확대하고 그다음에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축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조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화석에너지 인프라의 퇴출이나 재사용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재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급박한 위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화석 연료의 일정 정도 이용도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정책적 옵션들이 있을 텐데 국제사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카본 프라이싱을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영곤 박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카본 프라이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어떤 정도의 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목표만 강하게 설정을 하고 실제 이행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나 석탄, 폐쇄나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랑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감축을 실제로 실현을 시키려면 이 모든 기업과 개인이 움직여야 됩니다. 기업과 개인이 움직이려면 규제를 하던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일일이 누가 무엇을 해야 될 것들이 다 계산해서 전부 다 누가 통제하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가격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에 영향을 줘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고 줄이는 사람은 거꾸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탄소 가격제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경제학자들은 항상 이 탄소 가격제를 잘 해야만 효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그런 탄소 가격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이제 세금을 부과한 탄소세 또는 배출권 쿼터를 발행을 해서 쿼터를 거래하도록 하는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탄소 가격제가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쓰신 것이 교토 의정서가 도입되면서 1997년에 국제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국내적으로 또 각 국가별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나 탄소세를 열심히 해와서요. 지금은 한 60여 건 정도의 탄소 가격제, 한 반 정도는 배출권 거래제도, 한 반 정도는 탄소세인데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사실 그 GDP로 따지면 전 세계 한 GDP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이 국가나 지역이 실제로 탄소 가격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2015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탄소 가격제는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탄소 가격이라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파리 협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1.5도씨 내지 2도씨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2030년 경까지도 한
한 10만 원, 100불 이런 정도의 탄소 가격은 필요하고 2040, 50년경까지는 정말 500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탄소 가격이 시장에서 작동을 해야만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약간 낮은 수준부터 차근차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그 탄소 가격의 그 어떤 수준이나 범위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고는 앞에서 또 정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도 노다우스 같은 학자가 보기에도 이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상당히 이 탄소 가격을 빨리 높이고 더 많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님께, 소장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소장님은 사실은 오랫동안 그 산업계에 대해서 국내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기후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에 참여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다른 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으면 조금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기업들이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방향이나 태도가 많이 바뀐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중에 그 태도나 방향이 바뀌어서 탄소 중립 쪽으로 감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만큼 고민은 2배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싸리 안 할 때는 고민이 거의 없었었는데 고민이 더 깊어진 걸 이제 옆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좌장님 말씀하셨던 그 저희 경영 환경이 다른 국가랑 좀 다르다는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깊은 고민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에너지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갖고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산은 다 고정화되어 있는 커다란 자산들이 다 에너지 다소비 자산이고요. 이거를 이제 겨우 2년 전에 저희가 산업계에서 겨우 받아들인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외부의 아젠다로 인해서 이제 자산을 갑자기 바꾸려니까 저희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시간도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부족하다고 하고 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제 기업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이제 산업 구조적 딜레마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런 저희 경제 구조 같은 딜레마가 없었던 중국이나 미국 같은데 특히 중국은 그런데 그들의 산업과의 우리가 이 탄소 중립 기술로의 경쟁이 너무 불공평한 데서 좀 시작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의 전 세계 75%를 중국이 생산하고요. 태양광 패널 소재의 97%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그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직접 생산하고요. 풍력은 전 세계 탑10 10개 기업 중 6개가 중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프라이빗 섹터는 무조건 가격 싸움입니다. 싸게 만들어야 팔려요.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면은 대량으로 전 세계 80% 90%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공장도 우리나라 공장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도 훨씬 싸지고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미국의 IRA 법안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는 수소를 킬로그램당 10불에 겨우 만드는데 IRA 법안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킬로그램당 2불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경쟁하느냐 이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저희 자산 고정화로 인한 저희의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빨리빨리 전환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이 조금 먼저 가다 보니까 그게 산업계 단가 경쟁에 저희가 또 더 어렵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기업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결국 잘해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해낼 것 같은 게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2030년까지는 기존 기술의 단가를 낮춰야 되고 2050년까지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기술들을 상용화시켜야 하는데 그 기술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다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들이라서 약간 안심이 되는데 근데 지금 기업들의 에러는 어디에 있냐면 발을 담근 상태에서는 또 어떤 에러가 있냐면은 이거를 내년에 얼만큼 더 투자해서 키워갈지에 대한 결정의 어려움이 너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시그널이 선명하지가 않고요. 사회 내에서도 이걸 줄여야 된다, 안 줄여야 된다, 얼마큼 줄여야 된다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돈을 내가 얼마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 그래서 조금 정부에서 정책 시그널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항상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LNG 가격이 왕창 올라가면서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 대비해서 그린 수소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미리 알았던 것처럼 한 1년 전부터 그린 수소에 대해서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역시 우리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정호 의원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오랫동안 언론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특히 이제 국제 문제 관련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사실 대표적인 국제 문제, 글로벌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때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후 보도를 보면은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 기후 보도와 외국의 기후 보도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언론과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 여론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언론이 국민 여론을 선도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언론이 그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 언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저희 언론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한 것을 찾아보니까 30년 전인 1991년에는 우리나라 6개, 6개 유력 신문에 환경 온난화, 즉 기후 문제가 딱 6건이 11건이 나온 게 있어요. 11건이 나왔는데 30년이 지난 2021년에는 그 신문 수는 더 많지만 전체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신문 보도가 15,000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30년 동안에 국민들 관심이 거의 한 1,000배가 늘었다고 할까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 있지만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외국 언론에는 특히 미국 언론에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기후변화와 회의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쪽에서 기후변화라는 건 사실은 사기극이다. 그거는 사실은 지구의 온도 변화라는 것은 빙하기도 있고 해서 만만하게 변하는데 무슨 에너지 문제 때문에 기후 변화가 있다는 것은 사기이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언론에서는 아주 기계적인 그러한 균형론을 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실제 한다는 과학자의 주장과 또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의 그 주장을 동시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실어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 회의론이 굉장한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변화 회의론이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은 희한하게도 뭐냐면은 과학 만능주의 같은 게 있어서 과학자들의 말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둘째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용역을 조고하면서 그것은 결과를 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메이저
그 기름 석유 회사들의 그런 농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없었고 세 번째로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기후 변화가 존재한다는 그런 가정 아래에서 여러 가지 녹색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없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폐기론이 우리나라의 언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 언론에서와 비교해서 저희 언론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영국의 이제 가디언이라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가디언이 이 환경 문제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활약을 하는 신문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어느 정도냐면 첫째로 뭐냐면 가디언은 선도적인 입장에서 다른 연료들을 기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걸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러한 기업의 광고를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고 둘째는 뭐냐면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면 기후 위기, climate change가 아니라 climate emergency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global warming이 아니라 global heating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고 가디언은 거기에 기후 변화에 관련된 특집 세션을 만들면서 그 신문사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신문에서는 기후 변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전 산업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기사를 지금 비중 있게 싣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그쪽보다 훨씬 많이 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언론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좀 더 문제의식을 좀 많이 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관심이 훨씬 더 많이 가도록 언론에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당사구총회에 가서 프레스센터를 조금 한번 둘러봤는데 외국 주요 언론들은 뭐 한 10분씩 이상씩 파견 나와서 방을 하나씩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심층 보도가 조금 가능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근데 사실은 언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사가 부족하니까 언론의 사실은 보도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서 이게 조금 긍정적인 피드백이 작용을 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언론의 어떤 심층적인 보도가 좀 가능해지는 그런 사회가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라운드를 끝냈고요. 개별적인 좀 질문들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의 좀 정책 환경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저희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겁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는 유지하겠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감축 수단 또는 감축 옵션들은 다르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정책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다른 정책 수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각각 패널리스트가 생각하실 때 뭐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까 우리 김용건 박사님 얘기해 주신 카본 프라이스 탄소 가격제도 있지만 교육 홍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정책들이 가능할 텐데 새로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또는 중점적으로 조금 추진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패널리스트께서 좀 자유롭게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일단 지금 순서는 제 옆에 있는 이제 강성진 교수님부터 이 순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온실가스 감축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가 활동을 안 하면 되는데 결국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게 힘든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책을 보면은 제일 감축 목표가 있고 뭐 그것이 뭐 그대로 간다니까 그런다 치고 그다음에 공급 측면이 있고 소비 측면이 있는데 뭐 저는 소비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경제학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이다. 선진국이라는 얘기는 선진국적인 발전 패러다임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입니다. 그게 가장 해결하는 가장 큰 그 핵심적인 그런 정책 수단이라고 보는데 그 왜 에너지 가격 정상화냐? 그럼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되면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가 정상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 안 하면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른 메커니즘도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난 정부의 뭐 에너지 믹스의 변화에 때문에 올랐다는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마이너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게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올렸고 코로나 때문에 올렸는데 그런데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한전이 적자를 봤다는 얘기인데 한전이 계속 작년, 재작년 한 5조 원, 4조 원대를 적자를 봤는데 올해 30조 원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에너지 부문을 넘어선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 트리플레이 가장 신용도가 높은 한전 채권이 30조 원이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사이에 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뭐 흥국생명 사태가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한전이 물량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채권이 안 팔리는 이게 채권 시장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적자를 봤는데 또 왜 그것이 손해 피해를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건데 한전 책임도 아니거든요. 그건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그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잘못하면 한전에 의한 문제가 전체 경제 금융시장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영향까지 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유류세이나라든가 낮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기업들은 이제 그게 당연히 바라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전기 가격이 싸니까 온다라고 한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서 우리 그 생산 패턴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금 나오잖아요.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그린 프로텍셔니즘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희들도 같이 해보면 영국이나 이쪽 나라들은 그게 왜 프로텍셔니즘이냐. 그게 정당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다. 그걸 프로텍셔니즘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번에 유류세가 그 전기 그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오르니까 유류세 이름을 인하하자고 제안하려다가 거기들은 의원들이 반대하거든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를 쓴 사람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에너지 쓴 사람은 부담하지 않고 유류세 인하하고 가격을 낮췄을 때 그만큼 정부 세입이 떨어지는데 그 세입을 사회복지 정책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왜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그걸 절감시켜줘야 되느냐 그런 논쟁을 한다면 한국은 유류세 내려주고 에너지 가격을 내려주는 걸 굉장히 당연한 것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시대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한전이 적자라는 그런 이유를 결국은 에너지 공급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 가격도 올려줘가지고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작용으로 돼야 되고 에너지 가격이 낮아서 경제 발전을 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이미 지났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얘기예요.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이고 지금 가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공급과 원가를 내려가지고 뭔가 생산 비용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그 생산 패턴은 이미 지났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한국은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면 선진국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 가격, 즉 에너지 가격 아니면 시장 경제 체제를 빨리 강화시켜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따로 요약할 것도 없이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가 사실은 특히 이제 한전 문제로 인해서 더 시급해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소장님.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기술 혁신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제가 현실적이라는 그 단서를 붙인 것은 기술이 중요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이제 저는 다른 수단들은 사회 내에서의 이제 그 공감대가 충분히 없으면은 행동을 변화할 만큼 정책을 바꾸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요. 가격을 올리는 것도 올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2030년까지 40%를 줄일 만큼 가격을 당장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어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충분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 내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많은 다양한 그 인트레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나마 온라인이 되는 건 기술 혁신이겠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 소장님 백그라운드가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 쪽이라서 조금 더 기술 혁신에 강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성희 교수님은 경제학 교수시고요. 그다음에 그 역시 경제학자인 김영건 박사님의 대안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면 저도 전공이 경제학이니까 강성근 교수님이랑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약간 좀 두 가지 말과 행동의 이 괴리 현상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고 전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희생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약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다 너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다들 엄청나게 강한 걸 세우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기후학당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09년에 임명보 대통령 그 정권 때 2020년 목표를 그때 세웠잖아요. 30% 줄인다고. 그리고 30% 줄인다 그랬으면 조금 못 지금 20%는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10%밖에 안 줄였는데 그것조차도 줄이려고 들은 게 아니라 너무 목표를 비회유라는 걸 과대평가해 놓고 줄이지도 않고 이제 10% 줄인 것처럼 포장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사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처럼 하여튼 보여진 거거든요. 국제적으로. 근데 그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그게 잘된 거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2030년 목표 우리가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지금 40%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오직해서 줄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 2번 있었던 게 그게 IMF랑 코로나인데 그럼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여전히 아무것도 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 말은 했는데 그때 되면 또 못 지키는데 그럼 또 뭐 바꾸지 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거 정말 시리어스하게 우리 줄일 건지를 전 그 김성호 선생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공감대가 정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감대를 빨리 형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좀 괴리된 이 말과 행동이 괴리된 상황을 계속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또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빨리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아까 임플리멘테이션이 중요하다고 이번에 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카본 프라이싱이라는 거지 경제학자들은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누가 얼마나 줄일 걸 어떻게 다 지시하고 통제합니까? 그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됐고 정부가 아무리 집값 잡겠다고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시장이 저는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수요 공급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탄소 가격제를 빨리 정상화하고 에너지 가격제를 가격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많이 줄이자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탄소 가격, 에너지 가격 좀 정상화 시킵시다. 올립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다들 전기값 되게 좋네, 유가, 세금 감면이니까 너무 좋아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원시가스 줄이겠다고 이 이중적인 현상을 빨리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탄소 가격의 정상화, 에너지 가격 정상화에 이어서 탄소 가격 제도의 정상화가 나오는데 에너지 가격 정상화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에너지 비용만큼 이제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오른 만큼 전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최소한 한전이 적자가 안 나도록 탄소 가격 제도의 정상화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자랑할 만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실제로 탄소 가격이 생성이 됐는데 그 시장의 탄소 가격이 실제로 플레이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아까 그 강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에너지 시장에 또 왜곡이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이 석탄 발전소는 사실은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니까 탄소 가격에 적용을 받으면 이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스나 재생에너지부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가격이 희한하게 왜곡이 돼 있어서 탄소 가격 따로 에너지 가격 반영을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막아놨어요. 이런 잘못된 정부의 규제가 빨리 해소되지 않고는 시장만 있지 무늬만 시장이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정상화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탄소 가격이 에너지 가격에 탄소 비용이 반영되는 어떤 그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김현재 박사님. 네, 그 앞에서 두 분이 가격 이야기를 다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왔었는데
이야기를 빼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저는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 시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력 시장이고요. 왜 전력 시장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깨끗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 그 전기를 이제 사용해서 모든 그런 수송이든 아니면 제조든 어디든 다 이제 전기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50년에 지금 대비하고 전기 전력 수요가 한 2.3배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이제 전기가 사용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 이제 이렇게 주지하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 전기를 이제 뭐로 만드느냐는 건데 그걸 이제 화석연료로 만들면 사실은 아무런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깨끗한 그 전기를 만들어내자는 거고 그 전기화를 이제 유도하는데 그럼 그런 전기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이 가격경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거고 그 가격경을 정상화하는 것은 결국 시장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용만 박사님이 막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듯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전력산업 부조협회를 통해 가지고 전력산업을 경쟁적인 시장 체계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2001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년 지나면서 무늬만 전력시장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노조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규제를 편리하게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전력시장을 이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경쟁적인 시장으로 가져가면 그 경쟁적인 전력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가격 기능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가격 기능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제 틀을 바꾸는 결국은 그 경쟁적인 전력시장을 가져가기 위한 규제 핵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정상화 얘기가 나왔는데 에너지 가격 정상화, 탄소 시장 정상화,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 이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는 지금 한전의 독점 구조로 돼 있는 이런 소매 시장이라든지 이제 도매 수요 독점으로 있는 이 부분의 도매 시장과 소매 시장을 정상적인 경쟁 시장으로 바꾸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남정호 위원님 혹시 또 정상할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에너지 정책 발표한 걸 보고 이제 개인적인 소감인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전 정권에서 했던 거를 다 이제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ABC라고 해서 클린턴 정부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anything but 클린턴에서 클린턴이 했던 거 다 부정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 이번 정권이 하면서 그 정권의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특히 그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건 공지사실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 너무 재생에너지 자체를 너무 무시하거나 그리고 특히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마치 죄악시해서 저희가 사실 그 재생에너지가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이상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마치 부정에 연루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슷한 데가 많은데 2030년까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36에서 38%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거의 한 40%를 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얘기면 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상당히 3년이 바라고 여러 가지 산악 지역이 많고 크게 지형이 차이가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재생에너지에 그렇게 많이 실효적으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갑자기 확 줄여가지고 20대 30에서 비중을 원자력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때 원자력을 푸대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자체도 그렇게 더 이상 싹을 잘라버린 듯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일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책의 조금 연속성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물론 단절도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연속성도 필요하다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현재 박사님께서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 위기, 지금 자원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더 특히 유럽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들이 오히려 더 재생에너지를 더 촉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려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랑 좀 연계된 것 같습니다. 연계되는 조금 그 토론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태영 교수님 좀 대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안은 아니고 뭐 제 개인 소외 플러스 아무튼 정부가 좀 해야 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은 패러다임 시프트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부터 좀 마인드세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후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말 쓴 지가 굉장히 일찍부터 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 남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언론은 뭐 클라이밋 에머전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클라이밋 디자스터라고도 하고 저도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걸 몇 년 쓰고 요새 IPCC 얘기 여기저기 하다 보면서 이게 새로운 주제다. 뭐 디맨드 사이드다. 뭐 어쩌다 이러면서 제가 요새 자꾸 반성이 되는 건 뭐냐면 자꾸 미래에 대한 네거티브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1.5도 안 되면 뭐 다 죽을 것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네거티브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의사결정을 바꿀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요새는 이제 자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라 돈이 막 1조씩 몇 조 달러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하기 나름인데 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조 달러의 기후 금융이 매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다 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기후 금융이라고 일어나는 돈들이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과연 한국이 거기서 얼마나 기회를 잡고 있나? 아까 그 우리 김성호 소장님 이노베이션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더 프라이빗 섹터가 더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의 변신을 해가면서 그래서 저도 조금 요새 자꾸 새로운 토픽이 IPCC는 나온다. 이거는 새로운 연구 기회라는 얘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부도 생각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책은 많이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느냐. 야 이거 탄소세 100% 매겨야 되냐. 이거 우리 기업들 다 죽냐. 이런 비용이나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아까 ESS의 경쟁력도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이런 거를 민간이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자꾸 두 가지를 저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을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 정부부터가 비용이 아니다라고 기회다라고 바꾸는 노력을 정부 스스로가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좀 저는 정부가 좀 주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 주도로 우리가 성공한 나라인데 국가 주도형 성장인데 아까 강 교수님 얘기한 거랑 걔를 같이 하는 건데 자, 앞으로도 계속 정부 주도에서 선진국이 정부 주도에서 성장하는 나라 제가 못 봤는데 이제는 민간이 훨씬 창의적이고 민간이 혁신을 하려고 그러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정부가 좀 뒷받침해주고 좀 이제 뒤로 좀 빠지는 그래서 민간이 좀 더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좀 생각의 변화가 먼저 전제가 되면 그렇다 그러면 좀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뒤로 빠져라 하는 얘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정책은 뭐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뭐 대동소이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책들이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민간 주도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다. 저는 이게 바로 아까 강성진 교수님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하는 거랑 딱 걔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업들은 글로벌 플레이어고 다만 이제 정부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것인데 그게 룰 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김성호 소장님이 아까 두 번째 라운드에서 너무 말을 짧게 하셨어서 제가 하나만 조금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첫 번째 라운드 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아쉬운 면이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다. 정부에 그랬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텐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정부가 조금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풍부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기업은 이 기후라는 기후 투자, 예를 들어 수소에 투자하면은 인프라를 투자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돈을 벌어야 이걸 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인데 정권이 계속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이제 이 정책이 바뀌는 걸 목격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진짜 오래 간다라는 시그널을 일단 줘야 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정부도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글로벌 기술들을 보면은 앞으로 가는 기술들이 보이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지원할 때 그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이제 정해진 1시간이 좀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두 번 라운드의 어떤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저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라든지 혹시 코멘트 있으십니까? 이부터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중국같이 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감세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 부지가 넓기 때문에 이제 살림을 더 이제 나무를 심는다던가 혹은 바이오 에너제틱스 같이 미생물을 이용한 개선 방안이 이제 우리나라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보다는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까 김성우 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첨단 기술을 발전을 시킨다면 이제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있어서 어떤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더 좋을지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모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라든가 질문 있으십니까? 뭐 가볍게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실 동안 그러면 답변은 어디 김동구 소장님이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첨단 기술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잘하는 걸 고기를 결대로 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없는데 저희 수출의 1등은 항상 거의 정유였거든요. 석유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는 저희가 석유 대신에 수소도 많이 필요하고 암모니아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 해외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더라도 저희가 꼭 그걸 전부 우리 내에서 전부 다 생산하고 할 필요 없이 해외랑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갖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해오던 가공업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기술을 확보하면 되겠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배터리처럼 1990년부터 배터리 R&D가 시작된 거거든요. 중간에 임원들이 엄청 반대했는데 회장님이 그걸 밀어붙인 겁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도와줬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궁짝이 잘 맞았던 거죠. 그땐 모든 사람이 반대했는데 그거를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미 그렇게 해온 기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배터리가 그렇고 태양광 패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들을 더 단가를 낮춰서 글로벌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거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 없으시면은 혹시 우리 패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조금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조금 정리 아닌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뭐 진공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용성 문제, 그다음에 국제 여건들, 에너지 시장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여러 패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키워드로 정상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 정상화라는 게 선진화랑 또 같이 좀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것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춰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국가들의 시험을 통해서 제일 좋은 거라고 그나마 경쟁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들이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 가격의 정상화, 탄소 시장의 정상화,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들어선 이상, 선진국 이상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갖춰 나가는 것들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제가 조금 지어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6분의 패널리스트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포럼을 기획해 주신 TV조선에게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서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